운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때로는 자신의 운이 좋기를 기대한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인간의 본능이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을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지게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돈을 벌듯 운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45년간 주역 연구에 매진하며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정립한 주역학자죠. 김승호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 입니다. 저자는 운 벌기는 돈 벌기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운은 긴 세월 동안 노력해서 꾸준히 쌓아야 하고 충분히 쌓이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행운이 덮쳐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부터 칼 구스타프 융까지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은 하나같이 주역에 심취했다고 하는데요. 공자가 가죽끈이 3번 끊어질 때까지 읽은 책 역시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만년 전에 탄생한 주역은 우주의 순행 원리와 대자연의 질서, 변화의 원리가 담겨있는 학문인데요. 이 책은 운의 원리는 무엇이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역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운을 부르는 삶의 태도와 지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람처럼 들어오고 전기처럼 통하는 것. 운은 어디에서 올까? 이것을 알아야 운을 부르든지 마중을 나가든지 할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운이 오는 곳을 알아야 한다. 대체 운은 어디서 올까? 하늘이다. 하늘이라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아니다. 그런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다. 우주 끝보다 더 먼 곳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운을 보내주는 하늘은 다른 차원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사실 운은 모든 곳에서 온다. 하지만 주로 오는 방향은 따로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운을 잡을 수 있다. 운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아보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그리 가까운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은 어디인가?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이 드신 부모가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것이고 운도 내가 버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운이란 밖에서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보통 사람의 삶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휴일에는 외부에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오로지 집구석에서 혼자만의 행복을 누린다. 이유는 뻔하다. 직장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일이 끝나면 오로지 집에서 쉬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건 마냥 귀찮고 피곤하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끝나면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쌩안이 사라진다.
이 사람은 퇴근 시간을 보기 위해 시계는 들여다봐도 바로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 자식뿐이다. 눈앞에 황소가 지나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벌 시간조차 없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는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이다. 운은 바람과도 같다. 바람은 탁 트인 곳, 멀고 먼 바깥에서부터 불어온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람은 넓은 곳에서 만들어져 막힌 곳으로 찾아와 시원함을 제공한다.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가 몰고 올 수도 있다. 가령 남편이 바깥에서 운을 만들어서 몰고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속절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다. 불행은 침체된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이다. 주역의 괴상에 수상건이라는 괴가 있다. 이 괴상은 앉은 곳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편안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인생은 곧 시간이다. 그러므로 결코 낭비해선 안 된다. 행복을 즐기는 건 역시 너무 잦아서는 안 될 일이다. 행복이란 더 행복해져가는 여정 속에 잠시 머무르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크게 이뤄놓지도 못한 사람이 작은 성취에 만족해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대단치 않은 일에 혼자 만족하는 것이다. 문을 닫아 걸고 집안에서 휴식이랍시고 편안함을 즐기고 있으면 불행이 찾아오기 십상이다. 일생 동안 30억 원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주어진 일만 하고 남은 시간은 오로지 쉬면 된다. 게다가 절약까지 하면 더욱 좋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분수를 지키며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내 자식이라도 잘 되면 그만이다. 글쎄, 내가 운에 태만한데 자식인들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이왕이면 내가 잘 돼서 나의 좋은 운까지도 자식에게 상속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운을 벌어들여야 한다. 직장 생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신의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이 직장 생활을 꽤 성실히 한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직장 전체를 봐야 한다. 내가 속한 부서는 직장 내에서 가정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만 갇혀 있으면 남들과 똑같아진다. 시야도 좁아지고 진급도 늦어진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일단 다른 부서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의 정보는 가져야 하고 타 부서 사람들과 눈인사도 자주 나눠야 한다. 자신을 땡땡 회사 땡땡 부서 사람이라고 지나치게 한정시키면 안 된다.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넓혀야 한다. 제일 쉬운 것이 인사다.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라.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얼굴을 알려야 한다. 내 이름까지 모두에게 알리면 더욱 좋다. 회사 내의 각종 모임에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참석하라. 내 취미에 안 맞는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 같은 부서의 사람들은 동료인 듯 하지만 실은 경쟁자일 뿐이다. 내 부서에는 미운 털 박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회사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괜찮은 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넓게 보라. 퇴근이 좀 늦어지더라도 남의 일을 잘 도와줘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집에 일찍 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지만 밖에서 헌신하는 것은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항이 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누구나 집에 콕 처박혀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운에 관한 한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다. 돈을 투자하듯 시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몸을 아끼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재앙에 맞설 좋은 운을 벌어둘 수가 없다. 그러니 재앙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운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한다. 안이 아니고 밖이다. 집안에서 주문을 외운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행운이 오지 않는다. 운이란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따는 것과 비슷하다. 나무를 흔들어서 따든 직접 올라가서 손으로 따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운이 밖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밖이란 곧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진다. 출퇴근 시 자주 눈에 띄는 동네 사람에게도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아니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 선후배, 스승 등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한다. 때로는 만나러 찾아가라.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당장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이다.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츠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발전이란 밖으로 향하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지만 운이란 바람처럼 먼 곳에서 찾아온다. 바람이 오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면 된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많이 쉬면 뒤처지는 법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봄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을 할 것 아닌가?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지금 운을 심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확할 것이 없다. 단 하나의 원리, 항상성. 운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때로는 자신의 운이 좋기를 기대한다. 복권을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 그들이 수학적으로 확률을 따져 자신이 1등에 당첨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로지 행운을 기대할 뿐이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인간의 본능이다. 이는 종교나 사상, 이념, 철학 혹은 교육 수준이나 빈부와는 상관없다. 그저 생리 속에 들어있는 평범한 요소인 것이다. 만약 행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생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다. 행운을 기대하는 심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진 공통적인 심리다. 그것이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운을 기대하는 심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참 막연하다. 그러나 희망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 희망이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일 중 좋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확실히 이성을 배제한다.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딱히 행운이 찾아올 리 없는 순간에도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흔히 미래는 대단히 돌발적인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중에 자신에게 올 행운이 있을 것 아닌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막연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기분을 갖자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운명 전문가지만 점치기를 몹시 두려워한다. 혹시라도 나쁜 점괘가 나올까봐 그렇다. 공자가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미래는 두렵다. 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행운이 있다고 믿고 싶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운명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들은 미래란 노력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다. 세상 일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 미래는 단순히 노력과 계획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자연의 현상에 확실한 법칙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자연현상도 이러한데 사회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불확실하다. 시간이나 자연현상은 우연의 바다라고 보면 된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이미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극구 부정했지만 과학계는 미래란 우연이라고 결론을 내버렸다. 미래란 과연 그러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고집했지만 미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같다. 미래가 전개되는데 필연은 지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인간의 역사를 차분히 살펴본 사람은 인생이란 필연보다 우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문제는 그럼 뭘 어쩌란 말인가다. 운명이 존재한다면 인생이라는 우연의 바다에서 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재수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다만 그런 예를 몇 가지 들었을 뿐 구체적인 원리는 밝히지 않았다. 행동 지침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 논하겠다. 그런데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운의 원리는 이외에도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것 한 가지를 특별히 선택해서 설명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연 생태계를 살펴보자. 어느 호수에 A라는 생물이 살고 있다. 과학자들이 생태계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호수에 A를 다량 투입했다. A는 B라는 생물을 먹고 사는데 과학자들은 A의 개체수를 증가시켜서 B의 개체수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관찰하려 했던 것이다. 과연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현상이 일어났다. A가 B를 잡아먹기 시작하자 B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것이다.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B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B는 오히려 전보다 많아졌다. A가 늘어나자 B도 늘어난 것이다. 이는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섭리를 작동시킨 결과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A를 잡아먹고 사는 생물 X가 증식한 것이다. 변화는 계속되었다. X가 증식하자 A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B가 줄어들었다. A가 줄면 B는 늘어나야 할 텐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건 역시 대자연이 생태계에 관여해 균형을 잡은 모습이었다. 결국 호수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투입했던 다량의 A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수는 총체적인 균형을 유지했다.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공존의 섭리다. 대자연 혹은 하늘은 공존의 섭리를 지킨 것이다. 대자연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지구에는 수백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고대에는 이보다 훨씬 많았지만 지금은 수백만 종이 남아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 공존의 섭리, 이는 우주 대자연의 절대 법칙이다. 이제 이 논리를 우리의 사회 현상에 적용시켜보자. 간단한 사례가 있다. 불경기, 즉 불황에 대해 생각해보자. 불경기는 내가 돈을 안 쓰므로 남도 안 쓰고 이로써 또 다른 사람도 돈을 안 쓰고 결국 사회 전체가 돈을 안 써서 닥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 역시 공존의 섭리가 작용한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이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해보자.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돈을 아꼈다고 치자. 밥도 안 사고 술도 안 샀다. 그러면 그 친구도 나를 만날 때 돈을 아낀다. 내가 친구에게 시간을 아끼면 친구도 시간을 아낀다. 결국 나는 친구를 잃고 만다. 내가 인색하면 사회도 내게 인색한 법이다. 하늘은 공존의 섭리를 통해 자연의 총체적인 발전을 유지하려는 존재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사람이 공익을 해칠 때 그 사람을 가능한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침입했을 때 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연은 총체적으로 발전하려 하고 이것을 해치려는 개체가 출현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섭리를 작동시킨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호메오스 테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이란 평형을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 앞에 나온 호수 이야기도 항상성을 의미한다. 항상성은 퇴행을 가로막는 기능이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기체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물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나빠진다. 그래서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항상성이란 결국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것은 제거하려는 성질이다. 우주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애국가 가사의 한 소절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도 바로 이것이다. 세계 공존의 논리를 해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하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공공의 이익은 유기체의 생존 본능. 항상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사회는 유기체다. 유기체는 생존 본능이 있고 생존 본능이란 항상성의 또 다른 성질이다. 유기체로서 사회는 공적 유리함을 지키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리함이 아니라 공적이라는 개념이다. 옛날에 어떤 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국가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이에 맹자는 답했다. 천하는 오직 의일 뿐입니다. 맹자는 공존의 섭리를 말한 것이다. 한 나라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결국 천하는 혼란스러워진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사회가 그런 행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고 공익을 해치는 나의 행위가 점점 커지면 하늘이 제어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우리 몸도 그렇다. 작은 병균이 침입했다면 해당 부위의 생리작용이 스스로 치료하지만 크고 심각한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체계가 가동된다. 자연은 총체적인 균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화하는 법이다. 이를 생물학에서는 동반진화라고 한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세상은 내게 무엇을 주겠는가? 뻔하다. 세상은 스스로를 공적으로 이롭게 하는 존재이므로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이 나를 발전시키려 애쓸 것이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처럼 미미한 존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인가? 남에게 주는 이익이 반드시 거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명을 개설하는 데 있어 약간의 징조면 된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은 아주 미량인데도 큰 병을 치료하지 않는가? 껌을 씹고 길거리에 버리면 이것이 바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공원에 있는 수도에서 아무도 쓰지 않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가서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익이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이것이 공익이다. 하늘의 섭리는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육성하려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공익적 행동은 하늘이 반드시 보상한다. 왜냐하면 대자연은 스스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익적 요소를 보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항상성이다. 유기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보존하려 하는 성질이 있다. 우주도 그렇게 생겼다. 이익을 주는 요소는 유기체가 지체 없이 취한다. 그것이 유기체의 공익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우리 자신이 공익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부터 자기 목숨을 던져 남을 구하는 행위까지 무수히 많은 공익이 있다. 공익의 크기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상징이 중요하다. 운명은 상징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는 먹는 약과 같아서 소량이라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횡령이나 사기는 그 자체가 이미 범죄지만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불운을 부르는 재수없는 행동이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좋은 운을 부르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작은 운을 계속 모아라. 사실 운이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싸고 도는 아주 흔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지 못한다. 왜일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운도 그렇다. 우리는 운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물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가벼운 운에 국한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운의 크기가 다 다르다. 거대한 운은 당연히 잡기가 어렵다. 하지만 작은 운은 수시로 잡을 수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앞에서 우리는 운을 잡는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듯 잘 보살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기에도 바쁘다.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느라 허덕인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쓰는 것도 물론 싫다. 그렇다면 공적인 사람이 되는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번에는 운명을 개척하는 또 하나의 공식을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운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운이란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므로 작은 운을 계속 모으면 된다. 운을 끌어오는 방법이 많듯이 운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많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버릇을 고치는 것이다. 어떤 버릇을 고쳐야 하는가? 쉽게 말해 나쁜 버릇을 없애고 좋은 버릇은 발굴해서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하는 취미가 있다고 하자. 이는 좋은 습관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면 된다. 독서는 이것도 좋은 습관이므로 잘 키워야 한다. 반면 노크 없이 문 열기, 길에 침 뱉기, 남의 이야기 끊기,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내놓기, 남에게 돈을 빌리기, 약속 깨기, 무한하게 쳐다보기, 죄짓고 변명하기, 먹을 때 쩝쩝 소리 내기,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기 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은 모두 나쁜 버릇이다. 그러므로 길게 생각할 것 없이 고치면 된다. 좋은 버릇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수히 많다. 애써 찾아서 습득하면 운명 개척에 도움이 된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겸손하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야식 먹지 않기, 매사에 부지런하기, 효도하기, 남과 다투지 않기, 웬만하면 먼저 양보하기, 예의 갖추기, 약자 보호하기, 돈 많이 벌기, 단정하게 걷기, 말 얼버무리지 않기, 남에게 매번 얻어먹지 않기, 명랑한 얼굴로 친절 베풀기 등은 좋은 버릇이다. 한 번에 다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보라. 어느덧 귀인이 될 것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귀인이다. 사실 앞에서 열거한 좋은 버릇과 나쁜 버릇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배운 것들이다. 학교에서도 다 배웠다. 귀인이 되기는 아주 쉽다. 운을 끌어오는 것도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쁜 습관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진다. 특별히 좋은 행동에 의해 큰 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습관은 운이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책에 다 나와 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큰 것도 갖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 운을 소중히 기르면 이것이 나중에 큰 운을 불러온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완전한 습득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나의 운은 신분이 바뀐다. 회사에서 진급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의 가치 등급이 상향된다는 뜻이다. 품위 지수라고 해도 좋다. 나의 품위 지수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낮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다. 높으면 반드시 좋은 운이 따른다. 운이란 차분히 일으켜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 두어도 좋다. 장담컨대 품위를 갖추면 좋은 운이 오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운이 모이는 곳.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보통 사람도 열심히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어디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음악회장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극장도 좋고 행사장도 좋다. 요즘 잘 나가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줄 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데서 함께 줄을 서는 것도 운을 개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들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평생 한적한 곳에서만 사는 사람은 크게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없다. 유난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운이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저 쉬기보다는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데 인생의 시간을 써야 한다. 그런데 발전이란 무엇인가? 무언가 성과를 거두었을 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축적하는 것도 그 자체로 발전이다. 그런데 기운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연스레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생명력이라고 한다. 인간은 몸 밖으로 생명력을 분출하면서 사는 존재다. 인간의 생명력은 다른 어느 생명체보다 강하다. 운이란 생명력이 넘치는 순간에 출현한다. 자신에게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군중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이다. 이유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않다. 인간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에만 가는데 이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방법일 뿐이다. 운이란 목적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이다. 비범하다는 것은 틀을 깨는 것이다. 사람은 모이면 서로에게 기운을 준다. 혼자 있으면 기운은 점점 사라지고 여럿이 있으면 기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생명력의 법칙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병도 낫고 수명도 길어지고 좋은 운도 생긴다.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행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날로 운도 약해진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궁거 본능, 집단 본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생명력을 얻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진화한 것이다. 인간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면서도 서로에게 생명력을 주는 관계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지수사라는 괴상을 보자. 이는 군중을 의미하고 또한 생명력의 축적을 의미한다. 군중이 곧 생명력이라는 것을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쉽게 말해 군중이 뿜어내는 기운을 받아 나의 영혼에 활력을 준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군중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크게 나누면 두 부류다. 첫 번째는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이사를 한 사람도 그렇다. 갑자기 일이 바빠진 사람, 물건을 도난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운명이 요동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운명이 요동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변화가 심하고 잡다한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바깥에서 불쾌한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이가 아프고 아내는 괜히 시비를 걸어온다. 다음날 출근하려는 순간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출장을 가야 하는데 난감해졌다. 할 수 없이 렌트카를 빌려서 떠나려는데 중요한 친구가 상을 당했다. 출장지에서도 일이 잘 안 풀렸다. 다시 회사로 돌아오니 갑자기 전보 발령이 났고 오해가 생겨 친구와 싸움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지갑까지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은 현재 운이 요동치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안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나 이사를 한 사람, 도난당한 사람, 실현당한 사람 등도 양의 기운이 넘치는 중이므로 군중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군중은 양의 기운을 분출한다. 그래서 이미 양의 기운이 지나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법이다. 바람이 부는 날 외투를 두툼하게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중은 바람과 같은 존재이므로 양의 기운에 이미 지나치게 노출된 사람은 군중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오랜 불운 끝에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역시 군중을 피해야 한다. 이제 막 진급한 사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임신을 한 사람, 큰 수술을 마친 사람, 갑자기 큰 소득이 생긴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은 양의 기운이 지금 막 심어지고 있는 때다. 자중이 필요한 시기다. 상징적으로 동짓날은 양의 기운이 처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공자는 동짓날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단속했다고 한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임신 중인 태아 역시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군중의 기운은 위험하다. 겨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이제 막 싹이 돋아나는 나무와 같다. 경량이 치는 바다가 아니라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세월이 필요하다. 수술을 마친 중환자도 이제 겨우 안정기에 들어서는데 거친 군중의 기운이 몸에 이로울 리 없다. 군중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운이 지나치게 고착되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반대로 군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양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으니 그것을 다 소화하기 전에 또 다른 양의 기운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항상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심심한 세월, 몸이 건조한 세월, 늘 똑같은 세월이라면 매일 시장판이라도 나가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일찍 자고 사람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며 잔잔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원리다.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기운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군중을 만나야 한다. 운이란 음식을 먹을 때처럼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군중으로부터 받는 기운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조절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좋은 운은 안정된 곳에 모이는 특징을 가졌다. 그렇다면 안정된 곳이 어딜까?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다. 인생의 맛은 불안이라고. 또 이런 말도 있다. 인간은 죽음이 무서워 종교를 만들었고 삶이 무서워 사회를 만들었다고. 삶이란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우리는 불안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불안하지 않을 때는 잠을 잘 때라든가 무언가 바쁜 일에 쫓길 때뿐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불안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불안은 공포와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공포는 뚜렷한 대상이 있고 이유도 있다. 하지만 불안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을 굳이 미리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불안은 불행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다. 불안의 반대 개념은 안정이다. 그래서 도인이 추구하는 것이 안정이다. 평정이라는 말도 같은 개념이다. 조바심이라는 말이 있다. 불안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다. 방정맞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조바심 때문에 생기는 행동이다. 그런데 방정맞다라는 말은 재수없다는 말과 뜻이 통한다. 요망하고 불길하고 상서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방정맞은 행동은 평정심을 잃고 정신의 리듬이 무너졌을 때 나온다. 얼빠졌다라는 것도 흔히 불안이 심각해지며 나타난다. 얼빠진 행동은 참으로 재수없는 행동으로서 이 순간은 생명력이 파괴된 것이다. 얼이란 주역의 괴상으로는 천이라는 것인데 이는 힘의 원천으로서 영혼을 의미한다. 영혼은 몸과 마음의 주인이며 운명도 관리한다. 그런 까닭에 영혼이 흔들리면 운도 엉망이 되는 것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다. 이는 정신이 모든 것을 지킨다는 뜻이고 당장 눈앞의 불운도 정신력이 강하면 물러간다는 뜻이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정신력은 절대적이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정신을 지배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의 역량을 전부 발휘하지 못해 패배한다. 멀리 보면 인생도 똑같다. 매사에 흔들리면 안 된다. 좋은 운은 불안한 곳을 피해가고 안정된 곳으로 찾아가는 법이다. 안정이란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굳은 신념을 뜻한다. 내 인생은 잘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불안은 불신과도 같아서 오는 복도 차버린다. 가령 환자가 자신의 회복을 굳게 믿으면 이상하게도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안정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권 당첨자들도 하나같이 평소에 자신의 행운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자신의 운을 믿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기분 또한 안정된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안정이다. 열심히 사는데도 재수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요동치는 사람이다. 안정은 곧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운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다.
저 깊은 바다가 모든 물을 담듯이 안정은 모든 행운을 끌어안는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속의 불안을 완전히 몰아내자.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운을 버는 가장 귀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나만 생각하기보다 모두를 생각할 때 운이 좋아진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